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검사도 정상인데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검사 수치로는 안 잡히지만 분명히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상과 질병 사이 그 회색지대에서 몸이 서서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그 정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몸을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가 정상과 질병 사이, 그 중간 어딘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병은 아니지만 분명히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검사 수치도 다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든 걸까요? 최근 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붓고 열나고 아픈 걸 떠올리지만 만성염증은 전혀 다릅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통증도 애매하고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방치됩니다. 손상된 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우리 몸에는 외부의 침입자나 만성염증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바로 이런 방어 반응이에요. 다쳤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게 정상적인 치유 과정인 거죠.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마치 경보 시스템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계속 작은 불이 타고 있는 상태. 큰 화재는 아니지만 꺼지지도 않는 상태. 이 작은 불이 몸의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고 회복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몸 전체가 놓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성염증이 있을 때 몸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늘어지고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또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계속 염증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과식한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 장 건강과 만성염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 관절이나 근육이 뻐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은 것 같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고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불편합니다. 이것도 만성염증이 관절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발진이 자주 나타납니다. 피부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속 염증이 피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하려던 게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뇌도 염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나고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나고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부족 같은 여러 요인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만 바꿔도 몸은 반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학적 원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 가능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볼까요? 단순히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아니라 왜 그런지 의학적 원리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들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만성염증의 핵심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식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나토 같은 음식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 살아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필요합니다. 양파, 마늘, 우엉,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당뇨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오메가6는 염증 촉진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오메가6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튀김기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이 대부분 오메가6예요.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대4 정도인데 현대인은 1대15에서 20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건 식물성 오메가3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세요. 네 번째, 폴리페놀의 힘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화합물인데 이게 사람 몸속에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양파 껍질, 사과 껍질,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NF-kap이라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양파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야겠죠. 다섯 번째, 마그네슘 부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작용에 관여하는데 부족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시금치, 호박씨, 다크초콜릿,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혹은 의사와 상담 후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몸무게 1kg당 1g에서 1.2g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간헐적 공복의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중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오토파지는 손상된 세포나 염증 물질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식사하면 14시간 공복이 됩니다. 물론 저혈당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수분 섭취의 숨은 역할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중요해요. 세포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건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장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장벽 기능을 강화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동시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식습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의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중 일어나는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뇌에는 림프계가 없는데 대신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밤에 뇌척수액이 씻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청소 시스템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잠을 설치거나 얕게 자면 뇌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해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면 전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둘째, 수면 환경의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습니다. 셋째, 멜라토닌을 자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이 중요합니다. 최소 15분은 햇빛을 쬐세요. 두 번째,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장, 심장을 연결하는 신경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미주신경이 약해지면 교감 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가 되고 이게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고 저녁에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리듬이 깨져서 저녁에도 높게 유지되거나 아침에 너무 낮게 나옵니다. 코르티솔 리듬을 회복하려면 일정한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해요. 2시간 이상 차이 나면 리듬이 깨집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는데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저녁까지 영향을 줍니다. 커피는 되도록 점심 전에만 드세요. 네 번째, 사회적 연결의 항염증 효과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높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낮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와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대화하세요. 전화 통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운동도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분비하는 마이오카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내분비 기관이라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인터루킨6라는 마이오카인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과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계속 분비되어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마이오카인 분비도 줄고 만성염증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이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강화하고 수를 늘림입니다. 흥미로운 건 격렬한 운동보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때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이 시간에 움직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림프순환 촉진입니다. 림프계는 몸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운반하는 시스템인데 혈액과 달리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림프액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림프 순환이 정체되고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5번째, 적절한 운동 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과도한 운동 후에는 근육 손상과 함께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강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가 측정법이 있습니다. 220에서 본인 나이를 뺀 숫자의 60에서 70%가 목표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 7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50이고 목표 심박수는 90에서 105 정도입니다. 6번째, 근력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도 지키고 기초 대사량도 높입니다.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벽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0분 정도면 됩니다. 7번째,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 후 회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회복 시간이 부족하면 몸이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염증이 증가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다음 날은 가벼운 활동으로 적극적 회복을 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미 질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약 치료와 함께 가는 보조수단입니다. 실제로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을 조금씩 조정한 뒤 몸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덜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몸을 다시 살피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은 검사 수치로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래, 알겠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소성입니다. 몸은 환경이 바뀌면 7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80세에 식습관을 바꿔도 혈관이 좋아집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고치려 하고 염증을 줄이려 하고 균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 노력을 방해하는 환경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전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같은 70세인데 어떤 분은 매일 산을 오르고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몸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낄 겁니다. 2달 뒤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해질 겁니다. 3달 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진 않아도 분명히 나아진 걸 체감할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면 몸도 방향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이 힘들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 혈당 조절, 수면의 질,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이 모든 것이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바랐던 건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본인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듣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중에 다시 보시려고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심을 담은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그리고 한 달 뒤에 당신이 오늘의 선택에 고마워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한 노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